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홈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도 이 투자에는 순서가 있다. 최근에 우리 홈춘욱 대표님이 내신 책 얘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요거 좀 뒷부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4050 투자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30들의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50들 딱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인데 지금 약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이 내 집 마련에도 좀 적기가 있을까요? 그런 적기가 있습니다. 예. 집을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포모 신드롬이 작년에 유행했었잖아요. 예. 이 가격이 지금 제일 싼 가격이다. 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급등했다가 한 해 예. 동안 20.3%나 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가 2022년 3월부터 지금 음. 오그라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6개월째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그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음.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일단 집 하나를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음. 좀 기다리시라. 음.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나는 지금 집이 있는데 어떡하네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주택연금에 음. 적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55세부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돼서 네.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부부 두 사람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55세면 됩니다. 이렇게 된 분들한테 지금 왜 주택연금 가입에 적기냐면 첫 번째는 집값이 지금 되게 비싼 상황에서 감정원 평가 가격들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재 가격은 아직 조정은 크지 않죠. 음. 그죠? 급매물이 거래가 되는 중이지 네. 감정 평가액 자체가 급하게 조정되지는 않죠.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음. 받게 되는 시점에 이자율이 높을 때 주택연금에 받게 되는 수령액이 커집니다. 저도 그걸 맨날 제 아파트를 가지고 제 집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도가 바뀌어서 12억 상당의 아파트까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네. 9억이었는데 이런 세 가지의 변화들 때문에 주택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 특히 부모님들이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지금 주택연금 가입에 적기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지금 저는 급매물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사는 건 모르겠는데 그건 그 동네를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이 가격이면 이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소득, 이자율들 다 감안해 봐도 이건 매력 있다. 전세 사는 것보다는 집 사는 게 낫다. 월세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사도 되는데 저라면 제가 지금 여력이 있다면 저는 한 1년 정도는 기다리고 싶다. 그 1년 정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언젠가는 멈출 거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출 금리는 그 전에 먼저 서서히 네. 하락 압력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빠지니까. 금리 피크가 오겠죠. 두 번째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반도체 가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죄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너무 지금 좋은 레벨이잖아요. 1달러에 대해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환율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금이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서 실적들이 좋을 수가 없지만 내년쯤 되면 우량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수출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경기 여건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금리 레벨은 올라갔다가 이제 산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쯤 한번 잘 눈여겨보았던 아파트 단지가 매력적인 특히 월세 사는 것보다 이게 이익이다 생각되는 그런 레벨에 왔을 때는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할 때 주로 이제 변동금리로 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 상승기에 상당히 지금 부담이 막 올라가는데 이거 무슨 좀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으로 갈아타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으면 일단 그게 좋지만 그게 작용 요건이 엄격해가지고 4050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림의 떡인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면서 4050 입장에서 저는 이럴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샀던 가격에서
고가가 자기의 매수 가격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자. 시장이 한 1년 정도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했다라면 지금 매입을 해서 충분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 중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작년에 올라갔던 그런 급등세들이 그게 진짜 실제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만 인정하면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일 때는 재빨리 부채 구조 조정을 들어가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네. 제가 한번 이제 임장 갔다. 임장이 뭐냐면 윈도우 쇼핑하러 가는 겁니다. 예. 예. 실제 가보셨어요? 예. 많이 다니죠.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음.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분양할 때 3억 정도까지 분양했던 아파트 2기 신도시니까요. 3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이게 거의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8억대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10억에 사신 분들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그거는 정말 힘든 시기에 잘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네. 3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8억 레벨에서 내가 여기 몇 년 거주가 아직 안 돼서 세금을 얼마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주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고가를 자꾸 우리가 거기에 앵커링 10억 이걸 잊지 않으면 매매는 안 돼요. 영원히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레벨이다 싶을 때는 또 세금도 상승폭이 축소되면 덜 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지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매도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리츠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 이게 금리 상승기에 이 리츠도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리츠는 안 되고요. 미국에 잘 분산된 리츠는 괜찮습니다. 일단 한국 리츠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쓴소리를 하자면 예. 우리나라 리츠들의 그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문해 보면 상장된 리츠들이 어디에 임대를 하고 있는지를 가보면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 건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상업용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공실도 낮고 임대료도 팍팍 올라가니까 참 좋은데 지금 최근에 여의도의 IFC몰 딜이 깨지는 거 보셨죠? 네. 예.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그게 매각이 무산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경기가 가파르게 쉽고 좋아지는가를 우리는 느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츠가 오피스 빌딩에 집중되어 있는 리츠라면 경기 하강이 올 때 공실 높아질 때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리츠의 또 상당 부분이 쇼핑몰입니다. 마트예요, 마트. 근데 우리나라 마트가 과연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정부가 너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상가주택 의무 비율들이 너무 높아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대부분의 상가가 신축 상가가 사람들이 싹 쏠릴 때 그 이전에 분양됐던 상가들 공실 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는데 이 쇼핑몰 리츠가 과연 잘 될 것인가? 특히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수많은 우리 온라인 쇼핑몰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고 마켓컬리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오프 매장을 가게 되는 게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리츠는 금리가 상승하며 경기가 나빠질 때 안타깝지만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리츠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배당이 앞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리츠를 저가 매수하는 건 저는 정말 좋지만 그런 리츠에 대한 공부가 없는 상황에서 리츠는 금리가 상승해도 문제 없어요라고 일괄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리츠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이번에 벌써 데이터 센터가 어디 떠오르네요. 예. 데이터 센터 리츠부터 물류 창고 리츠부터 오른쪽 끝에 가면 모기지 리츠까지 그러니까 주거용 리츠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리츠들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업력이 오래돼서 잘 분산돼 있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츠도 이번 미국 시장의 폭락 과정에서 거기도 한 30% 빠졌어요. 근데 미국 시장보다는 덜 빠진 편에 속하고 또 배당 수익률이 이제 그게 과거 역사적으로 4%씩 주던 게 이제 거기서 주가 빠지니까 내년엔 잘하면 5%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 빠지니까 배당 수익률은 높게 올라가죠. 물론 이제 있죠. 리츠는 이제 레버리지를 그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 데 따르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서 주가는 빠졌는데 그 주가 빠진 게 지금 주택 시장에 가격이 이제 막 빠지는 걸 너무 선반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에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50들 이제 투자법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좀 투자하려면 이제 분산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책에서 지금 탈무드 투자법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장단점은 뭡니까 이건? 어, 이제 유태인들의 경전 중에 네. 탈무드가 있죠. 네. 근데 유태인들의 경전의 탈무드의 주요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이제 와서 랍비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투자 어떻게 할까요?라는 걸 상담을 하니까 랍비가 유명한 조언을 해주는데 자산의 3분의 1은 현금, 자산의 나머지 3분의 1은 부동산,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재테크 방법인 거죠. 네. 정말 좋은 방법이죠. 이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투자 3분법이 나왔는데 그 투자 3분법을 현대의 세계에 우리에게 맞추면 첫 번째 현금은? 미국 국채죠. 우리가 원화를 저는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근데 미국 달러만 슈퍼 달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싶다면 이자도 또박또박 나오면서 기축통화 국가인 달러 표시 미국 국채를 사자. 네. 뭐 2년짜리 국채도 지금 4.5% 주니까 충분히 좋다. 두 번째는 뭘 사냐? 한국 주식이 사업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죽었다 살았다는 면은 있지만 지난 한 4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 그래도 한 7% 나오고 배당 수익률 좀 3% 나오면 네. 연 10% 아이고 올해 같은 해는 정말 뭐 최악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빠질 거냐를 생각하면 사업성은 상당히 좋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동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리츠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상가 오피스텔 및 쇼핑몰 리츠에 속하니까 미국의 리츠를 사자. 그래서 뭐 V&Q 같은 상품을 예. 사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리츠부터 시작해서 물류, 사업용 오피스 그리고 더 나가서 주거용 오피스까지를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은 전국의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얘도 오르고 반대로 우리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는데 여기는 임대를 하니까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체 받게 되는 임대료의 85% 이상을 무조건 배당하게 돼 있는 게 리츠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자산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리츠에서 돈을 벌고 올해처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렵고 그럴 때는 채권 쪽에서 그리고 내년쯤 돼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고 그러면 달러 쪽에서 좀 부진할 수는 있어도 됐어요. 한국 주식이 이런 식으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시장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그 투자 3분법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30대들을 위한 투자 3분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전략은 약간 수익률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중위험 중수익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수익은 좀 나쁠 수가 있는데 장점이 인컴이 있다라는 거죠. 인컴이 뭐냐면 배당이나 월세 뭐 이런 걸 받아서 생활비를 꾸리는데 이 전략이 이제 좋은 점이 우리가 이제 월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제 3억 이건 제 유튜브 채널에 온 네. 질문에 대해서 답하다가 나온 전략입니다. 자, 이제 3억 정도의 자산을 갖추신 분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 광역시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광역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에 사시는 분이 3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는데 이걸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을 살까 한다.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딘지를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월세를 물어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면 아파트 월세도 살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예. 월세로 살면서 탈무드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겠냐. 탈무드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답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우리 한국 주식에 1억을 투자하면 연 배당 수익률 한 3, 4%. 그리고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하면 배당 수익률 4에서 5%. 그리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 이자가 한 연 4%. 예. 자, 그러면 3억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연 현금 흐름이 세금을 다 감안해 보더라도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죠. 네. 그러니 그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그 집에 대한 주택 보유는 우리가 주택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때까지 조금 대기하다가 대기하자. 네. 그리고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사님 근데 만에 하나 2020년처럼 갑자기 연준이 태도가 바뀌어서 정책 금리를 5% 4%까지 올리던 걸 제로까지 내리면 부동산 오르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미국 리츠는 안 오르겠냐.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는데 미국 리츠가 제일 많이 오를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리츠 오를 때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한국 주식도 수출 잘 될 테니까 주가도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에 레버리지한 거, 올 레버리지한 거보다는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이 자산이 현금 흐름도 계속 만들어주면서 안정적인 주거의 현금 흐름도 만들어주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도 상당 부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대까지 좀 투자 전략, 분산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우리나라에선 또 이제 50대가 되면 50대가 돼서야 이제 노후 대비하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한다면 연금 투자 이걸 항상 떠올리는데 50대 투자법으로 연금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새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곧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개인 연금을 부었던 시기 같아. 물론 IRP도 열심히 붓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을 때 가장 큰 연금의 리스크가 뭐냐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인플레에 대응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금성 저축성 그죠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해서 세금만 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상품을 가입해서 이렇게 보면 월 얼마 나옵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네. 금액이 딱 고정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탈모드 투자 전략하고 똑같아요. 전체 자산에서 4분 하는 거죠. 3분이 아니고 4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 국채 현금은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달러 강세 가더라도 나는 버텨야 되니까. 두 번째가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이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40여 년간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이니까 네. 요건 가져가야 된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투자의 리스크들을 우리 걱정해야 되니까 미국 리츠를 하자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KLX 금현물을 사자는 거죠. 금현물. 네. 예, 그 금의 좋은 점이 뭐냐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금값만 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 경제가 무척 어려워질 때 이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디플레가 나면 다 망하니까 인플레를 유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마구 화폐우를 양적 완화를 마구마구 펼치는 시기가 올 때 네. 그때 금값이 제일 많이 오르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폐, 종이 지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부각되는 시기. 즉 지금 당장은 몰라도 이렇게 풀다 보면 언젠가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금이 최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2020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금값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은 우리한테 투자자들한테 저는 20대나 30대, 40대 투자자한테 금을 투자하라 소리는 못 하겠어요. 이자를 안 주니까. 네. 그러나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의 연금 소득이 인플레로 훼손된다라는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이 자산이 힘을 내주기 때문에 네.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이라면 꼭 저처럼 뭐 25% 투자하라까지는 아니어도 15%에서 20% 정도는 금 상품을 만에 하나 보험 들듯 네. 인플레에 대한 보험 들듯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골드바는 어때요? 괜찮은데요? KLX 뭐그 예, 그것도 그 좋고요. 성분 근데 이제 얘기하셨는데. 골드바는 예. 기분이 좋을 뿐이지 예. 예, 투자의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저도 이제 모은행에 다녔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골드바 사시는 고객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그 거액 자산가들 오시면 예. PB센터 내려가서 지원을 해주러 가면 이 수수료랑 세금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공임, 그러니까 100% 순도 99.99%의 순금이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네. 필요한 데다가 부가세가 음. 왜냐하면 금으로 증여를 많이 하시니까 증여세가 사실상 부가세로 이미 전가가 되는 셈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안해 보신다면 굳이 금가락지 정도 집에 있는 건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걸 넘어선 금 투자는 현재 수수료도 싸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걸 유치하고 있는 KRX 금현물 관련돼 있는 상품들 네. ETF도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금융 상품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하자. 수수료가 적어요. 아 예. 오랫동안 투자하려면 비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노후자금 그렇게 이제 좀 투자 사분법으로 이렇게 좀 분산 투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궁금한 게 노후자금 인출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 요게 또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요 전략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이제 투자 사분법 전략인데 네. 요 전략으로 해서 대충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한 푼도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쓰겠어. 이런 전략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 하면 아니. 그래도 내가 국민연금 65세에 국민연금 받을 때는 그래도 연금 수입이 좀 생기니까 예. 그때쯤 돼서 우리 애들 결혼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중요하겠어. 이런 플랜들에 따라서 서로 다 달라지시긴 하는데 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우리 그 방금 이야기했던 투자 4분법 정도의 운용 전략을 가지면 연 아주 최악의 시기는 물론 올해 같은 시기는 거의 제로 수익률입니다만 연 한 6에서 8% 정도의 성과는 나오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은 자산에 이렇게 운용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연 5% 정도 인출은 그렇게 크게 원금 손실 없이 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우리가 더 난 다 쓰고 죽겠다라는 전략 하시는 분은 한 8%까지 또 인출해도 괜찮더라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의 그냥 행복한 가정입니다. 내가 한 1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면 10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맥스 연 한 8천 정도까지는 인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기대 수명 여명을 생각해 본다면 큰 리스크 없이 연금 인출 계획들을 짜볼 수 있다라는 게 요 전략의 장점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50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4050 투자 전략에서 핵심 키워드 이걸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베팅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돈 벌 수 있게 대비하면 이게 편안한 노후가 되고 시장에 급등락이 오더라도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리고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다. 예,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다. 이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오늘 4050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림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울러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게 유튜브 채널 예.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 네. 이거 운영하고 계시죠? 예, 30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홍 박사님 채널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순욱 박사님하고 4050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